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8월 기출 모의고사죠. 그 중에서도 2과목 직업 심리학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기출 문제를 준비할 때에도 당연히 합격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는 2차 준비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1과목, 2과목은 정말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제부터 중요한 부분이 나오셨네요.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3단계가 아닌 것은, 자, 사실 이거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은 바로 떠올리시는 게 바로 환잠현이죠. 환잠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탐색기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2차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긴즈버그 진로 발달 단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기가 있었습니다. 환상기는 원하는 직업의 환상을 가지고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단계가 환상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어렸을 때 꿈의 대통령인 사람들이 뭐 90%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 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잠정기가 있습니다. 잠정기. 자, 잠정기 보시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일의 가치, 보상 능력을 이제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는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잠정기에는 이제 흥미 단계가 있고 능력 단계, 그리고 가치 단계, 전환 단계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실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후죠. 17세 이후란 뜻입니다. 청소년 이후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통합하여서 필요한 자원을 찾고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게 되는 단계가 이제 현실기라는 거죠. 이제 이 현실기에 존재하는 게 탐색 단계, 이제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같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유형과 그 예를 짝지은 것으로 틀린 것은 솔직히 이런 문제들은 다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근데 다행히도 요거는 문제 좀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직업 적성 검사는 AGCT가 아니라 가츠비죠. GATB. 가츠비이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고요. AGCT는 지능 검사입니다. 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정답 한번 바로 봐야겠네요. 정답은 1번 사후 양분법이다. 일단은 반분 신뢰도에 해당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후 절반법, 기후 절반법, 이렇게 짝짓는 임의 배치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뭐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이제 신뢰도를 측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검사의 종류 한번 개념 잡아 볼게요. 자, 검사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 재검사죠, 재검사. 자, 같은 검사를 다른 시기에 나눠서 보고 상관계수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재검사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 도구의 신뢰도예요. 왜냐? 시기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같은 검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조금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요점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동형 검사입니다. 첫 검사 이후 비슷한 검사예요. 같은 검사는 아니고 비슷한 검사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형 검사에서는 검사하는 내용, 그리고 동형 문항, 그리고 형식의 신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분 검사 있죠? 반분 검사. 자, 아까 우리가 나왔었던 반분 신뢰도 측정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한 검사를 반으로 쭉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눈 다음에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일치성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검사를 반분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 방식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종류가 전후, 기후, 짝진 임의 재치법 이렇게 있었다. 전 문제에서 나왔었죠. 이렇게 자, 이 세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은 잘 안 나오는데 뭐 문항, 내적 일관성, 검사를 구성하는 두 부분 검사 간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뭐 일관적인지 그런 거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개념이구나 머릿속에 한번 개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도 꽤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눈여겨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무 스트레스 매개 변인으로 개인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거 정답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통제 소재입니다. 자, 나머지 역할 과부하나 역할 모호성, 조직 풍토는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겠죠. 자,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스트레스 매개변인 볼게요. 매개변인. 자, 성사통강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사통강. 자, 첫 번째, 성격 유형입니다. 성격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A형, B형이 있는데 A형은 공격적, 경쟁적, 성취욕이 있는 편이며 B형은 여유롭고 느긋하게 일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A형이 B형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게 이제 성격 유형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사회적 지원,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그리고 동료, 선후배가 있겠죠. 등으로 받은 정서적인 심리적 지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매개 변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사통, 통제 위치, 외제적 통제 유형이 내재적 통제 유형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이거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내용이 더 길어지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강인성, 정신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성사통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성사통 이 세 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를 다루는 건 성장통이 아니라 성사통이다. 이렇게만 외우셔도 되고요. 기억나시면은 강인성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직무와 조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한번 볼게요. 크기는 역과모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역할 갈등, 이제 개인 내, 개인 외, 송신장한, 송신자 내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제 특성이겠죠. 직무가 너무 단순해서 짜증이 나거나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겠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일이죠. 오늘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특성 또 받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역할의 모호성, 어떤 직무를 해야 할지 모르거나 정해진 업무가 없이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부장님은 이거 시켰는데 과장님은 이거 시켰고 또 그랬는데 갑자기 또 상사는 이거 네가 하는 일 아니야 하면서 막 일을 시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게 역할의 모호성이다. 역할의 모호성이 내용이 제일 자주 나오니까 이 개념은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 자료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내용을 찾는 거죠. 자, 틀린 내용은 정답을 먼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직무 분석 자료는 과거와 현재 정보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 자, 그렇지가 않죠. 맞는 말 같지만 직무 분석 자료는 무조건 모든 자료는 최신 자료를 사용을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직무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 줄 때도 마찬가지로 최신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개념 머릿속에 꼭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26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친구고 2차 때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6가지 성격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한대요. 도구와 기계를 포함한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싫어한대요. 자, 그래서 약간 느낌이 왔어요. 좀 더 볼게요.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능력이 부족하며 카운슬러, 바텐더 등이 해당한다. 카운슬러랑 바텐더랑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의 정답은 사회적 유형이라는 거. 일단은 사회적 유형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직업에 바텐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텐더가 있다 하면 뭐 소믈리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사회적 유형 S 소셜이죠. 소셜 사회적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5가지 유형도 살펴보고 홀랜드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번 파헤쳐서 지금 바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홀랜드에는 총 6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걸로 육각형이라고도 부릅니다. 홀랜드의 육각형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현실형 유형 R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하고 직선, 고집, 단순.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머릿속에 한번 보시면서 느낌을 느껴보세요. 자, 기계 조작을 주로 하고 좋아하는 거죠.
신체적인 기술에 흥미를 가진다. 뭐 운동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사교적이 못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적 사교적이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자, 싫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한다. 기술자, 정비사, 엔지니어, 농부, 목수 이런 일에 집중해야 되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뭔가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일은 좀 더 집중이 되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현실적 유형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적, 탐구형 유형 I가 있는데요. 단어 한번 볼게요.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 과학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현상, 창조적인 것에 흥미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과학자 이런 게 나오겠구나.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사회적 관심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자, 완전 요런 분들은 이제 on my way인 거예요. 그냥 난 내 연구만 해. 난 내 할 일만 해. 하고 쭉 갑니다. 그래서 과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의사 같은 분들이 계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예술적 유형 볼게요. 예술형 유형. 아트죠. 자, 표현이 풍부합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 개성이 강합니다. 이런 거에 뭐 화가 이런 분들이 있겠죠. 자, 모호해요. 그래요. 단어가 해당되는 단어가 자유분방스럽고요. 상징적인 활동 그런 것들에 흥미를 굉장히 가집니다. 저는 약간 A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체계적이거나 활동적인 것에 관심이 조금 적어요. 근데 뭐 저는 활동적인 것도 좋아합니다만. 자, 예술가, 작곡가, 작가, 배우, 디자이너, 화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술적, 예술형 유형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유형 볼게요. S. 자,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단어 한번 볼게요. 대인관계에 뛰어나고 친절, 예심, 봉사적, 감정적, 이상적, 이타적,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자, 그리고 타인을 돕고 봉사활동을 좋아해요. 하지만 도구나 기계를 다루는 조직된 활동에는 흥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업이 이제 사회복지사나 사회사업가, 간호사, 교사, 바텐더 같은 일을 하면서 남들과 상담을 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진취형 유형 2가 되겠습니다. 자, 단어 한번 볼까요? 지배적, 통설적, 지도적, 설득적, 경쟁적, 외향적.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도 비슷해요. 조직의 이익과 권위와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근데 관찰이나 뭔가 상징적이거나 상징입니다. 상징적이거나 체계적인 활동에는 영 흥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사업가나 경영인, 판사, 판매원, 혹은 연출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연출가도 여기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습형입니다. 딱 느낌이 공무원 느낌이 들죠. 자, 정확합니다. 조심성, 세밀함, 계획성,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직업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자, 구조화된 환경을 좋아하고 질서와 자료 정리에 흥미를 가집니다. 자, 볼까요? 은행원,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뭐 사서, 공무원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유형 어느 정도 개념은 머릿속에 일단은 담아라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도를 보시면은 이 거리가 중요해요. 이 육각형 모습이 중요한 게 R과 I는 한 칸 차이죠. 근데 R과 A는 두 칸 차이란 말이죠. 근데 S형과는 마주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현실형과 사회형은 조금 안 맞다. 좀 안 맞는 사이고요. 현실형과 탐구형은 조금 비슷한 사이고요. 그리고 현실형과 예술형 두 칸 차이죠. 두 칸 차이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IASEC 이 방향으로 육각형 이거를 외워주시면은 관습형과 현실형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둘이 친밀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또 2차에서 문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 육각형, 아까 관계도 육각형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관성. 자, 일관성이란 뭐냐? 유형간의 일관성을 뜻하며 공통점과 유사성을 나타낸다. 자, 그렇다는 것은 R과 I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겠죠. 하지만 R과 S, 마주보는 친구끼리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별성. 특정 유형의 점수가 뚜렷한 경우 변별성이 높지만 비슷한 경우는 낮다고 본다. 이것도 볼게요, 한번. 아이고, 잘못 봤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에 제 유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관습형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변별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만일에 그럼 변별성이 낮다. 얘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정체성 볼게요. 개인의 정체성과 환경적 정체성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 정체성은 개인의 목표, 나 흥미, 그리고 재능에 대한 모습이나 계획에 따라서 명확해지는, 이걸 난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환경적으로 이 정체성을 확인을 할 때는 조직에서 업무나 일,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에 따라서 명확해진다. 내가 뭘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치성 보면은 개인의 흥미, 조직 혹은 속하고자 하는 조직 사이에서 유형의 일치 정도인 거죠. 나는 좀 관습형을 가고 싶은데, 어디 한번 일치되나 볼까? 근데 나는 사회형이 나왔어. 그러면 일치성이 형 아닌 거죠. 자, 그리고 계측성 볼게요. 육각형 모델의 모습에서 유형 간의 거리는 곧 관계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유형 간의 거리는 곧 관계이다. 세 칸은 영 차이가 뭐 친하지 않은 거예요. 이 거리가 친밀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육각형 홀랜드 굉장히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꼭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만족에 관한 이요인 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니까 정답 한번 바라볼게요. 정답은 4번.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며 만족감을 산출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내용이 애매합니다. 일단은 이게 틀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위생 요인은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만족감을 산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감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불만족을 가져오냐?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직무 만족 이 요인은 허즈버그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어떤 건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어떤 것들이냐? 급여, 복지,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생 요인이 좋아지면은 불만족이 낮아집니다. 왜? 불만족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동기 요인도 한번 볼게요. 직무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인 거죠. 이거는 이제 성과도, 업무 성과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동기 요인이 충족이 되면은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올리려면은 동기 요인, 업무 성과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불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 위생 요인이 불만족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일에 급여가 올라간다고 해서 직원의 직무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만족이 생기지 않을 뿐이다 라는 개념이 바로 위생 요인과 관계가 된 거고요. 동기 요인은 업무를 잘하면 잘할수록 업무에 대한 불만족이 줄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족도, 직무 만족도는 올라간다. 불만족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위생 요인인 급여를 올려주거나 복지를 더 확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머릿속에 개념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목에 중요한 내용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반두라가 제시한 또 중요한 내용 또 나왔네요. 자, 반두라가 제시한 사회 인지론의 인과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반두라의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이라고도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2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정답을 먼저 보면은 정답 2번입니다. 2번. 일단 요거는 해당하지 않아요. 지워놓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두라의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이 그럼 뭐냐? 자, PEB, 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사회적 인지 이론이라는 거 보시고요. 펩. 자, 뭐냐? people. 개인과 신체적 환경이다. 자, 여기는 뭐가 있냐? 가치나 성격, 신념, 신체적 능력이 있겠죠. 개인과 신체적 환경, people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environment, 환경이죠. 자, 외부 환경과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뭐 사회적 동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B 있죠. behavior, 행동입니다. 행동. 외형적 행동인데
그래서 내가 하는 운동, 행위죠. 운동이나 이제 언어 반응, 그리고 상호적 작용, 사회적에서 상호작용 등을 이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 E, B로 보면은 이게 환경이죠. 환경은 E죠. 외형적 행동은 B죠. 개인적 신체 속성은 P죠. 그렇기 때문에 핍, 펩, 반두라면 펩 하고 3초 후회성 인과적 모형은 펩이구나 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포인트로 넘겨주실 부분들이 뭐 있냐면은 개인과 환경이 이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P.E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B도 P.E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머릿속에 같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1차 때 틀린 내용으로 꼬아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념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에 중요한 문제밖에 안 나오네요. 설명하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자, 셀리에가 제시한 일반적 그리고 자, 일반 적응 증후군이네요. 자, 이런 거 편집 안 하고 바로 그냥 내보내겠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그냥 바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저소예요. 뭐 탈진이라고도 하는데 경저소입니다. 경고, 저항, 소진입니다. 요 순서 물어보는 문제 나온 적도 있으니까 경고, 저항, 소진 혹은 탈진 요거 꼭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도피가 되겠죠. 간단하게 뭐 경고, 저항, 소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 적응 증후군이기 때문에 신체상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고 먼저 일단은 스트레스의 신체 최초 반응입니다. 최초 반응. 최초 반응이 있어요. 어디에? 신체에. 이건 다 신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경고는 최초 반응. 야, 나 스트레스 받았어. 오늘 치킨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경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저항으로 넘어갑니다. 경고 반응 이후에도 내가 치킨을 먹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계속 생겨요. 그럼 내 몸이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 스트레스에 싸우기 위해서 면역력이 잠시 올라요. 면역력이 잠시 오르지만 저항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에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소진해버리게 되는 거죠. 탈진해버리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진작 치킨을 사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신체 손상이 옵니다. 이 단계를 누가 얘기했다? 셀리에가 얘기를 했다라고 머릿속에 뭐 개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 점수와 상관관계로 검증하는 신뢰도는 자, 요거 아까 우리 23번에서 풀었던 검사 방법이랑 있었네요. 자,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왜? 유사한 검사 점수와의 상관관계, 유사한 검사. 자, 그럼 동형 검사다. 같은 검사로 시기를 나눠서 하는 검사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였었고요. 반분 신뢰도는 한 검사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는 검사였었죠. 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검사는 자, 요거는 직관적으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그냥 나올 때마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주 대상은 16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까지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해당하는가?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래요. 자, 뭘 물어보겠는지 꼭 잘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특정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 소규모 집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과정 끝났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끝났지만 좀 더 볼게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활용된다. 자, 보기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정답은 파일럿 연구겠죠? 우리 방송에서도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해본다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있었네요.
자, 3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틀린 내용 찾아야겠죠. 정답 바로 볼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 1번 내용이 자주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과정 중심적 사고 방식이 목표 지향적 초고속 사고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 초고속 방식에서 과정 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맞았죠. 그래서 1번은 지금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겠죠. 머릿속으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추가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운동을 한다라고도 있고요. 뭐 취미생활 있죠. 취미나 오락을 한다, 이런 것들도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차 때 좀 자주 나와요. 1차 때.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에 관한 사회 학습 이론에서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과 관련이 없는 요인은, 자,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까가 아니네요. 제가 1과목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과목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과목에 나온 거죠. 자, 지금 요거는 1과목 10번 문제랑 똑같은 건데, 유한학과, 유한학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유한학과가 뭐였죠? 자, 유한학과 하겠습니다. 미셸과 크롬볼츠가 얘기를 했었죠. 사회학습이론의 진로 발달 과정의 요인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사회학습을 잘한다. 환경과 경험적 사건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 학습 경험이 많으면 사회학습을 잘한다. 과제 해결 능력이나 작업 습관 등 문제를 다루고 접근하는 기술력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이 유한학과 1과목에서도 나오지만 2과목에서도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유한학, 자, 과외기술이 없었죠. 인간관계기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였네요. 자, 봤었고요. 자,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성숙도문서 CMI 중 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과 문항예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 자, 태도 척도. 일단 진로 성숙도 검사에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 두 개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태도 척도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정성.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 자, 요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결정성, 진로 방향의 확신도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자, 관여도. 나는 졸업할 때까지 진로 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다. 자, 요거는 관여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참여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여도. 자, 어쨌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한번 볼까요? 자, 타협성.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자, 요거 같은 내용이 이제 틀렸네요. 자, 부모님이 정해주는 직업을 하겠다. 이거는 타협성이 아니라 독립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립성. 직업에 대한 진로 선택에 대한 독립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자, 끝으로 일단 정답은 3번인데 4번까지 볼게요. 지향성.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한 바가 거의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 성숙도 검사에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가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이 내용 5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능력 척도에는 자기평가, 직업 정보, 목표 설정, 계획,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뭐 간단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눈으로 천천히 읽어보시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일시 정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3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자, 아닌 것이니까 정답 한번 바로 찾아볼게요. 정답은 1번.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 특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성 요인 이론에는 기본 가정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인간 실력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머지가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같이 담아 주시기 위해서 집중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직업인데요.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좀 오타가 있네요. 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웩셀러 지능검사에서 결정적 지능과 관련 있는 소검사는, 자, 이런 문제는 뭐 흔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왔을 때마다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능검사, 웩셀러 지능검사 중에서 결정적 지능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뭐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됐어요. 이해 공통성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자, 그럼 기본 지식과 어휘, 이해, 그리고 공통성까지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문제 나올 때만 외우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의 정성이 아니라 적성이죠. 적성과 흥미 또는 성격이 직업적 요구와 달라 생긴 직업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자, 어쨌든 내담자가 지금 직업이 뭔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바로 보면은, 자, 직업 전환입니다. 자, 요런 거는 그냥 깔끔하게 직업을 바꾸셔라 라고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검사에서 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규준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네요.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 집단의 특성을 가장 간편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념으로 그 집단의 대표값을 말한다. 자, 그 집안의 대표값 평균값이네요. 이거. 자, 1번은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한 집단의 수치가 얼마나 동질적인지 표현하기 위해 개념으로 점수들이 그 집단의 평균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평균 거리를 말한다. 자, 요거는 표준 편차가 되겠죠.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3번도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체계로 측정한 점수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한 개념으로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자,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 평균 점수죠. 평균 점수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될 건데 한번 볼게요. 원점수를 표준화된 집단의 검사 점수와 비교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대표 집단의 검사 점수 분포도를 작성하여 개인의 점수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기준이다. 기본적으로 기준은 상대평가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직무 분석 결과의 활용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틀린 내용을 찾는 거니까 정답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종업원의 사기조사. 자, 뭐 군대도 아니고 종업원의 사기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무 분석 용도, 직무 분석 활용 용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종업원의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인사 배치 및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종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인사 선발이죠. 자, 모집 공고. 신규 작업자 모집이 이제 인사 선발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사기 조사가 아니라 경력 개발하는데 직무 분석 결과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진로 상담, 직업 상담이 아니라 진로 상담이죠. 뭐 큰 차이는 없다만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직무 분석 결과 가지고 활용을 할 때는 종업원의 사기를 조사하는데 쓰지는 않는다. 약간 이상한 느낌 드시면은 찍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직업 상담사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1과목, 2과목을 맞춰 보았습니다. 내용이 정말 길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파헤쳐서 공부를 하는 것이 2차까지 준비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과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3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